이 버닝은 일반 버닝하고 맛이 많이 다릅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입니다. 예. 예. 이건 정말 메타포로 떡칠이 돼 있는 영화예요. 네. 예. 그래서 중간에 메타포라는 말도 막 네, 지가 하잖아. 일부러 하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노골적인 메타포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네.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고양이죠? 보일러. 보일이. 예, 보일이. 예. 그 보일 네. 고양이 이름이 보일러 이름이 없잖아. 그래서 아까 트위스트? 아, 트위스트.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노골적인. 아 진짜? 네. 노골적인 은유죠. 이거 너무 노골적이라서 그냥 진짜로 고양이를 써버릴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말인즉슨 이창동 감독이 이렇게 노골적인 메타포 썼다는 건 알아 좀 들어라. 야. 라는 말인 그래도 거예요. 나는 몰랐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뭔지는 알죠? 이게 그렇게 과학적인 영화예요, 근데? 아니 과학이랑은 상관없지. 슈레딩거의 그냥 고양이- 거기서 따온 거지 그냥. 그 메타포를 양자역학 얘기하기 할 때 위해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 네. 네. 그렇죠. 이것도 되게 복잡해서 사실 나도 이거 뭔지 몰라요. 근데 연결되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네. 뭐 그게 대충 그거 아니에요? 관찰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켜보는 것이 이 관찰 시점에 네. 관찰 대상의 위치가 결정된다. 네. 이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행사가 결정되지. 이 고양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고양이처럼 당신이 보는 거에 따라서 이 영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줄거리 요약을 봉우리한테 맡기면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이거 안 돼. 줄거리가 별로 중요한 영화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네. 줄거리. 네. 줄거리가 있긴 있죠. 당연히 영화니까 없을 순 없고 평범하지만 좀 어렵게 사는 청년인 이 유아인 씨. 네. 예, 종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설가. 예.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돼버렸죠. 아. 네. 그렇게 됐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네. 아니에요. 부를 수는 있죠. 예. 이 종수는 사실 아빠가 너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 엄마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소설가를 꿈꾸고 있는 남자 청년입니다. 네. 근데 우연히 자기랑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하는 전종서 씨를 네.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죠. 전종서 씨는 이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예. 네. 전종서 씨를 만나게 되는데 본인은 종수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 추억, 뭐 예를 들어서 너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어 라거나 뭐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종수는 잘 기억은 못하지만 그 친구 자체는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요. 햄이라는 친구로 나오는데 그래서 만나게 돼서 술도 한잔 먹고 하면서 되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종수는 아마 그때부터 이미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갑자기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게 있대요. 자,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종수와 햄이가 혜미는 뭘 했죠? 까치 햇볕을 받죠. 네. 옷을 입은 상태로 벗은 상태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게 이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네. 예. 아마 이제 종수도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게 다오면 거지. 네. 좋아하는 감정은 나중에 온 거지. 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여행 가기 전에.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전종서 씨가 혜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대부분을 이해 못했고 네. 종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가 어디서?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뭐 전까지. 그레이트 헝거니 뭐니 이런 네. 얘기. 리틀 네. 헝거. 네. 네. 아무튼 뭐.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네. 그러고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집에 있으니 밥을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종수는 그 해미의 집으로 가서 주기적으로 고양이를 밥을 주는데 고양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믿고 밥을 줘요. 고양이를 본 적이 왜 없죠? 안 나타나요. 네. 네. 낯선 사람이 오면 나타나지 숨는다고 않죠. 해서. 네.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영화상의 묘사로는. 네. 왜냐면 밥이 없어졌으니까 밥을 또 주러 갔겠죠? 밥이 없어졌고 네. 똥이 남아 있고 이제. 네, 똥도 있고 맞아. 똥 있는 장면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혜미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제 혜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우리 스티븐 연 씨를 달고 들어와요. 네. 벤이죠, 벤. 벤. 네. 근데 이 벤은 의문의 사나이입니다. 하는 일이 없고 노는 것 같은데 엄청 부자예요. 그리고 엄청 부자고 여자도 많아요. 그래서 혜미랑 항상 같이 있는데 너무 여자들도 많고 잘 노니까
종수는 마음에 안 들고 사실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혜미가 돌아오자마자 반쯤은 자기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종수는. 그쵸.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고 기다린 거지. 네. 그런데 항상 벤이랑 같이 있고 벤이랑 같이 있으면서 본인을 부르니까 네. 네. 종수는 굉장히 의심이 쌓여가고요. 음. 그리고 이 벤도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자기의 취미는 네.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거래요. 네. 네, 쓸모없어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거랍니다. 태우는 거라고 하죠. 네. 그 전에 요리에 관련해서 한 말도 아주 재밌어요. 아 맞아요. 요리를 잘합니다. 음. 이제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장면도 나오는데 요리를 잘하는데 요리는 내가 신을 향한 재물을 만들어서 내가 먹는 거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고로 나는 신인 거지.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이해할 수 없죠? 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혜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굉장히 긴장감이 넘칩니다. 네. 예. 혜미가 왜 사라지기 직전에 유아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남자들 앞에서 옷을 자주 벗어? 창녀들이나 그러는 거야. 라고 마침 또 그 이제 향정신성 식품으로 만든 담배를 피우고 난 직후죠. 네. 네. 노딱을 피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혜미는 종수한테 그 말 듣고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 영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네. 엄청 긴장감이 넘쳐. 예, 종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일단 소를 팔고 전화 알 수 없던 전화의 주인공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혜미의 행적을 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스티븐 연이, 그러니까 벤이 자기 집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태울까봐 막 뛰어다녀요. 전전긍긍. 네,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다가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불을 붙여보기도 해요. 네. 진짜로 타는지. 네. 그러다가 이봐봐 꺼버리죠. 그리고 점점 확신합니다. 벤이 혜미를 죽였다. 네. 아, 근데 이게 영화에서 답을 뚜렷하게 안 내려줍니다. 네. 왜죠? 일단 의심할 거리를 던져줘요. 왜냐하면은 벤의 이렇게 혜미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벤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벤한테 들켰다고 해야 되나? 들켰죠. 벤의 집에 가는데 네. 거기서 혜미의 시계가 나온다거나 네. 결정적으로 아까 그 보일이라는 고양이가 나와요. 네. 실물이 나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보일이라고 부르니까 유아인 씨한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수는 더욱더 혜미를 벤이 해쳤구라는 의심을 거의 확신으로 바꿔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계가 나왔다고 해서 또는 고양이가 지금 벤의 집에 있다고 해서 네. 죽였다고 또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쫓아다니는 게 비닐하우스 태울까봐 걱정이 아니라 네. 비닐하우스에 혹시라도 혜미가 유기되어 있나. 그런 의심도 있죠. 예. 태우기 전에 아마 유기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으니까. 예, 그거라도 찾아보려고 이제 계속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벤이 계속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죠.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네 집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태웠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몰랐나 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혹시 혜미랑 연락되냐고 물으니까 혜미는 영영 사라졌어요. 마치 죽인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여행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혜미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수는 딱히 이 친구가 대화를 나눌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점점 벤을 살인자로 확신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르쉐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게 되죠. 제작비 문제로 포르쉐에 불 붙이는 장면은 포르쉐가 아니라 다른 차량으로 촬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뚜렷하게 안 나오더라. 네, 제가 그거 진짜 뚜렷하게 보고 있었어요. 먼 데서 타는 맞아요. 모습만 나오고. 예. 차 백미러로 보여. 네. 되게 그래서- 값싼 포터나 잔뜩 나오고.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예전 우리나라에서 나온 스포츠카 있죠? 네. 뭐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꾸며가지고, 거. 네, 그런 걸로 예. 태웠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그게 영화의 완성도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종수가 본인이 벤이 했다고 의심한 일을 종수가 해버린 꼴이 됐죠. 그렇지. 물론 비닐하우스는 아니었지만 음. 사람을 죽인 다음에 거기다 유기해서 태워버렸으니까. 그 마치 그 살인하는 시퀀스가 초록물고기에서 막둥이가 살인하는 신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안 봤구나. 안 초록물고기. 봤습니다. 네. 네. 아무도 모른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봉우리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어? 자기가 못 본 영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딱 초록 물고기. 예. 자, 그러면 이 영화의 미스테리, 이 봉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궁금했던 건 몇 개는 뭐예요? 일단 벤의 정체죠. 벤의 정체? 벤이 정말로 죽였을까? 아닌 것 같아. 느낌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감독이 일부러 이렇게 종수가 의심할 만한
거리들을 던져준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근데 그거는 종수가 의심하도록 만든 것 같지 실제로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때요? 혜미는 실존했을까? 그거 의심해야 돼요? 혜미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랑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죠. 네. 혜미는 실존했겠지. 네. 예전 여자 그 친구한테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네네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뭐냐 나중에 분식집부터 찾아가잖아. 네, 엄마도 있고 엄마와, 언니도 있고. 네. 그리고 혜미가 카드빚도 되게 많은 애라는 것까지는 알아. 음. 근데 중요한 건 혜미가 성형 수술했다 그랬거든. 네. 예. 그 혜미인지 이 혜미인지는 몰라요. 알 수 없지. 네. 그 유아인이 그러잖아. 이렇게 보니까 네가 좀 혜미 같네. 음. 근데 본인이 혜미라고 밝히니까 그때부터 얘는 혜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혜미로 보인 거죠. 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와. 그 중간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맨날 가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왜 보면 둘이 같이 누워 있는데 여자만 빠지고 남자만 누워 있는 장면. 네. 똑같은 포즈인데. 네, 그것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게 상상에 의해서 이제 뭔가 이게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한 거로 볼 수도 있지만. 네. 네. 사실은 네. 네. 애초에 그 관계 자체가 성립되어 있던 관계인지 네. 이것도 이제 헷갈리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유아인이 뭔가 꿈에서 깬 듯한 표정으로 혜미 집을 찾아갔을 때 비밀번호 계속 틀려요. 애초에 알았던 적이 없었을 수도 있죠. 아. 네. 그럼 고양이 그리고 밥은- 또 하나 종수는 소설을 쓰는 애예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종수가 쓴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벤을 보고 강력한 영감을 받아서 살해 장면은 소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어. 안 살해 그러면 그거 다 소설일 수 있는 거네요 진짜 어느 그렇죠.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게 항상 뜨거운 화두였어요. 어디서부터 소설이냐. 아 진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유아인이 연기를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리액션 위주로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종서를 보고 리액션을 치거나 벤을 보고 리액션을 치거나 근데 이러다 갑자기 연기가 액션으로 바뀌는 시점이 딱 있어요. 그 시점부터 이건 소설이다. 왜? 종수는 자신감이 없어서 언제든 자기 삶에서 제대로 주체적으로 나서본 적이 없는 애인데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나선단 말이에요. 막 벤을 추격하고 여기서부터는 시점이 바뀌어서 소설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굉장히 흔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쉬운 해석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게 안 이제 편한 해석이죠. 마치 되게. 이제 다 꿈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되게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옷비옷 꿈. 사실 이 네. 버닝은 이창록 감독 영화 중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놨어. 이창록 감독이 가지고 있는 약간 안 좋은 점은 계속되고 있는데 좋은 점은 모호한 네. 이런 상태. 네. 다른 데서 상 안 받은 게 다행이야. 네. 받았으면 또 아유 엄청 뭐 거장 어쩌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다행이다. 그래요? 차라리 나는 이거보다 오아시스가 훨씬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죠. 문제는 있지만 오아시스는 그래도 우직한 면이라도 좀 있었는데. 우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하거든요. 네. 물론 거기도 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러면 봉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일단 현실 소설 이건 잊어버려봐요. 네. 다 현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도대체 이 영화는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걸까?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은 네. 벤이 살인자인지 여부보다 더 모르죠. 삶의 의미를 자꾸 고민한다는 얘기를 그 혜미가 자꾸 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죽고 싶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혜미가. 혜미가 그레이트 헝거랑 리틀 헝거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혜미라는 존재는 저는 약간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손으로 막 새 모양을 막 네 맞아요. 사실은 이상 그 자체가 돼버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었나 영화 안에서. 왜냐하면 종수가 나중에 벤이 얘기를 합니다만 종수가 내 편을 계속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줬지. 종수가 자기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혜미는 그 시점에 그냥 떠나버렸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수라는 인간과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벤하고는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던 거야. 모든 게 종수의 의심이었구나. 그 모든 행동은 종수를 향해서 한 건데 종수는 자기 열등감 때문에 저 기집애 저거 벤이랑 계속 돈 많은 놈이랑 계속 놀러 다닌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제보라고 옷 벗는 거다. 라고 오해를 해버린 거죠. 여기 역시도 실체는 없는데 그냥 종수가 지 멋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열등감 때문에.
아 이건 소설까지 아니어도 예. 종수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오해할 단서는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질투적 욕망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까지 이를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정당성도 당연히 없고. 대표적인 장면이 그거예요. 그 곱창 먹으러 갔을 때 그 벤 친구가 포르쉐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벤이 딱 그러잖아요. 해미한테 내가 데려다 줄까? 종수가 뻔히 차 갖고 온 거 알면서 그때 해미가 종수를 쓱 바라봅니다. 그치. 내 차에 타라고 말해 라고 바라본 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근데 종수는 그때 뭐라고 느꼈어? 아, 쟤 포르쉐 타고 싶구나. 아 마음대로 막 생각했구나. 그래. 아, 이게 컴플렉스가 뭐 있는 사람은 이게 다행인 점은 예. 폭력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지만 네. 되게 꼬여 있거든 안에가. 네. 그래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 몸이나 말은 움직이지 않아. 아, 그리고 오해해. 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종수가 오해한 모습의 해미는 없었을 수 있는 존재네. 그렇지. 그 순간 실존하지- 사라져버린 거야. 실존하는 어. 존재가 아니네. 종수는 아이의 해미를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들킨 순간 해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지. 명시적으로. 근데 거기서 종수가 상상을 멈추지 않아. 너무 심하게 상상해버렸어. 왜냐하면 예. 해미는 내 여자였거든. 아. 내 생각에.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자기가 해미 얼굴에 대고 가장 심한 말을 한 건 잊어버리고 해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벤을 마음대로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 새끼가 해미를 죽였다. 아. 근데 의심을 하려고 드니까 사실 그 손목시계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사소한 것 같긴 해 네. 다. 고양이 어디 가나 있죠. 네. 그 찾아다니던 그 여자 중에 핑크색 옷 입었던 여자. 네. 그 무슨 저기 시골 장판. 예. 그 사람도 똑같은 거 찾고 있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경품도 아니고 그냥 네. 하나씩 나눠준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럼 이제 교수님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너무 말을 네.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설명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네. 이게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고 뭔가는 열심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냥 지레짐작했던 것들 네. 이러려니 하니까 저러려니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름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걸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과잉 해석하게 일부러 만들잖아요. 예. 근데 감독이. 예. 근데 사실 주어진 단서는 거의 없었다. 감독이 보여준 게 사실은 거의 없었다. 네.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만든 스토리가 그냥 내가 만든 스토리야. 감독은 낚시만 던졌을 뿐이야. 미끼만 던졌을 뿐이야. 라고 하는 그 틀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필요한 네. 설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을 내거나 이러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그건 감독의 의도도 아닌 것 같고 감독의 의도는 그냥 이게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저는 일단 그렇다고 느낌이 들고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미디어 정거장 할 때 뭐 작품 평가를 굳이 하거나 비평을 하진 않지만 예. 이창동 감독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점이라는 게 이분은 되게 소셜 리얼리즘, 이게 사회 리얼리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네. 사회의 계급 구조 내지 뭐 이를테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매번 할 때 밀양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릇된 신념과 용서가 낳는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굵직한 사회적 화두를 안고 있었거든. 네. 그리고 기본은 리얼리즘이야.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영화적인 이제 판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죠. 네. 이제 그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저는 이분이 여성을 쓰는 방식을 전 마음에 안 들어하긴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지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 약간 과거 꼰대 남성 아티스트들이 가지는 한계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자체를 만드는 힘은 꽤 있는 사람이라. 좋은 꼰대죠. 예, 좋은 특히- 꼰대 아티스트.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그 드문,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힘과 영화적 판타지를 잘 결합할 수 있는 드문 감독이라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인정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앞에 있던 미덕이 이 버닝에는 없어. 사회 리얼리즘. 예, 일단 사회적으로는 메시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걸 계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창동 감독은 나중에 뭐 젊은이들의 어떤 분노랄까 네. 뭔가 태워버릴 어떤 열정 뭐 이런 식의 것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리얼리즘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없다. 근데 또 감독이 자기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배는 되게 부도덕한 그렇지. 자본가치만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그려요. 예. 그려놓긴 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용산 참사 그림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은 아 이놈이 굉장히 소위 이제 기회주의적인
어떤 기회를 잡아서 성공한 자의 자녀구나 그렇지. 정도는 추측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추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미워하게 하고 네. 특히 이제 이 청동 감독이 잘 쓰는 게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네. 거의 굉장히 매번 영화마다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보면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또 교회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강남의 그 가톨릭 장면이죠 아마. 예. 근데 강남의 뭔가 굉장히 큰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맞아요. 만들어.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이 낮은 계급의 네. 시골에 사는 파주 근처에 사는 이 사람의 눈에 보면은 되게 그냥 남의 세상이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껴놨거든. 네. 근데 그게 뭘 고발하고 비판하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충 진짜 계급적으로 억지로 갖다 붙여보면 유아인의 아버지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멀리 파주까지 가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떤 귀농의 일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사회 빈곤층으로 밀려나고 비겁한 자본가들은 벤처럼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 분노가 결국 대를 이어서 유아인에게까지 온 것이다 라는 메시지 정도는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역시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사회적 메시지에 비해서 보면 너무 저급하잖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럼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건 뭐 조금만 상류 계급이 얼마나 비도덕한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도덕적인 어떤 노동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가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거든. 네. 근데 더 웃긴 건 배는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나쁘게 군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안 나빠 그랬어. 아까 네. 보면은 뭐 이제 열등감을 이용해 먹었다 그랬는데 뭘 이용해 먹었죠? 아무 말도 안. 오히려 네. 유아인을 제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친절하게 대했잖아. 물론 그게 네. 그 상류 계급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 네. 그거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더 글로리에서 말한 나이스한 개새끼의 나이스함일지라 하더라도 그걸 보고 내가 개새끼의 나이스함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치.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소설 못 쓰냐고 계속 관심 있게 물어봤죠. 윌리엄 포크너 읽어보려고도 하고. 네. 예. 어쨌든 말도 걸고 음. 되게 뭔가 둘 사이 미묘하고 되게 좀 재수 없음. 물론 스티븐 연의 재수 없음은 잘 연기했어요. 아 최고예요. 엄청 연기 잘해. 진짜 너무 최고예요. 잘하더라고.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저 정도 나이대 되는 남자들은요 그런 유학생 형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치. 딱 저러거든요. 선망도 있고 네. 그러면서 재수 없어 하기도 하고. 네. 미친 수연님이 사회적 리얼리즘 영화가 아니라 비극이 맞는 것 같은데 두 가지는 대비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예. 비극은 비극과 희극이 대비 개념이고 예. 사회적 리얼리즘은 이를테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다른 것과 대비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대비 개념이 아니고 네. 사회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한 걸 냉정하게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사회과학적 시선이 필요한 거거든. 네. 예. 이 리얼리즘이 현실하고 비슷하게 그리는 리얼리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예. 본질이 뭔지를 짚고 들어가는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의식이 있어야 될 거 그럼요. 아니에요. 예. 이걸 잘하는 사람이 켄 로치죠. 켄 로치는 뭐 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그거는- 사회적 리얼리스트지. 그냥 리얼리즘도 좀 강하지 않아요? 강하죠. 헬로치는. 네. 예. 근데 스티븐 여는 진짜 그 계급 연기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계급이 원래 나이스해요. 네, 나이스하죠. 예, 다만 그와 같이 계급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진 않지. 그래서 우리는 관습적으로 짐작해. 쟤는 나쁜 놈일 거야. 그리고 쟤는 결과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어라고 믿고 싶지만 그 행동 속에 구체적으로 나쁜 행동이 있진 않아. 맞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되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는 아니잖아. 예를 들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약간 쟤는 왜 저러고 얘기할까 왜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약간 살짝 비웃는 듯한 태도. 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안 해. 근데 누구라도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춰대면 그렇지. 저도 그러고 바라볼 것 같은데요? 뭐야 저 왜 저래? 이러고 볼 거 아니에요? 엄청 당황하겠죠. 네. 예, 나쁜 행동을 하려면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죠. 그렇죠.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네. 까대는 말을 하거나. 음. 스티븐 연이 보여줬던 거는 뭐냐면 하품하고 있었던 것뿐이 없어. 네. 그거 보고 또 유한이 되게 싫어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놈이 해미를 마치 장난감처럼 네. 대한다. 그것도 오해구나. 근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스티븐 연의 기본적인 태도가 좀 재수 없긴 해요. 그렇지. 전 그냥 놀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재밌는 건 다 해요. 이런 거. 그러지. 넌뭐 당신 너무 진지하잖아. 그럼 네. 재미없는데.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전화하면서 우리는 DNA가 좋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 네, 네, 예. 네.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이 나쁜 상류 계급이겠구나라고 짐작하게 할 뿐이지 네.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나쁜 것들을 하진 않았거든. 그 DNA도 무슨 DNA 말한 건지 알 수 없고 뭘 모르지. 한국인 DNA 말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게 네. 건강하다는 얘기 하면서 나온 얘기. 네. DNA가 좋다는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진 리님께서 나이스한데 재수는 없고 슬프다. 그거예요. 그 감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연이 연기를 잘한 거야. 네. 그러니까. 재수 없는 것도 알겠고 나이스한데 보면 짜증나.
짜증나는데 죽을 만한 건지는 모르겠잖아. 마지막에 정확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 저는 이 사람이 영어 쓰는 대사 정말 잘하잖아요. 네, 예, 예. 진짜 연기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긴 찌질한 연기 죽어라게 잘하잖아. 작살나죠. 예. 근데 이렇게 재수 없는 약간의 왜 그 강남 약간 입 새는 영어 네. 발음하고 섞여 있는 발음으로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진짜 이 유학생 연기는 한국 영화 역사에 남을 연기. 진짜 박찬호 연기 막 이런 거. 네. 누구도 이렇게 연기 못해. 스티븐 연 말고는 진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어가 물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어를 구사하는 배우들과 한국어로 경쟁하는 연기를 하기에는 약간 약점이 있거든. 네. 영어로 하는 거에 비해서. 네, 있죠. 확실히 있을 수 감정 표현 이런 게 서툴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연기를 하니까 잘 맞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연기하다 온 사람들한테 이런 연기를 맡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감독의 역량이에요, 확실히. 네. 스티븐 연이 연기도 잘하는 거지만 감독이 그런 연기를 잘 맡긴 거지. 네. 자, 그러면 봉우리 기생충 봤죠? 네. 여러분 기생충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또 이걸로 화내시는 분들 있을까봐 기생충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기생충도 안 보고 뭐 하셨습니까? 자, 근데 기생충 알고 봐도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꼭 나중에 욕 먹더라고. 아, 그래요? 네. 기생충 마지막에 네. 기택이 그 박 사장을 찌르잖아요. 그 결국은 이제 저는 송강호래. 그거 맞잖아요. 아니 저기 감독이 얘기한 거야. 봉준호. 네, 봉준호 씨의 삑사리적 계급 살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겹쳤는데 그 순간 기택이 사리를 가지고 박 사장을 찌르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삑사리라는 거야. 근데 여기도 똑같잖아. 종수가 벤을 찌르는 건 네. 계급, 아래 계급, 뭐 위아래 계급 뭐 이게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래 계급 사람이 윗 사람을 전복하는 씬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왜 기생충은 삑사리 같은 느낌이 있죠. 갑자기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같은 느낌은 있지만 영화 안에서 그게 납득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근데 버닝에서는 저는 마지막에 왜 저래?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의심을 해도. 네, 기생충의 박 사장은 기택을 되게 인간 이하로 보고 있다는 걸 들켰어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영화 안에서 납득이 돼요. 그거는. 본질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네,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냄새 난다고도 하고 네. 그런 거 들키잖아요. 근데 스티븐 연은 이 영화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이렇게까지 죽일 오히려 일인가? 떡밥은 많이 감독이 던져놨는데 네. 죽일 일인가 싶죠. 네. 그것도 떡밥일 수도 있지만 물론. 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납득이 기생충보다 안 되더라. 어. 네. 동준님 같은 경우 기생충보다는 버닝이 더 생각할 거가 많았고 더 현실적이다라고.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할 거리는 많은데 네. 현실적이지 않아서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라고 봐요. 특히나 이창동 감독이 그 전까지 만들었던 영화에 비해서 보면 솔직히 이 안에 벌어진 사건이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일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종수라는 애가 뭐 네. 택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문예창장가는 나왔지만 아버지는 뭐 살인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햄이라고 하는 동창을 갑자기 만났는데 애는 성행했고 만난 날 같이 찾고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고 거기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재수 없는 강남애하고 돌아왔고 얘하고 둘이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같이 자주 만나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비닐하우스 세울 것 같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살인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어. 일단 그 기간 동안 종수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았는가? 이게 일어날 법한 일인가라는 거야. 이 개연성이 개연성. 네. 영화적 개연성은 버닝이 확실히 말도 안 되죠. 네. 그게 이창동 감독이 찍는 화면이 묘하게 구질구질하게 리얼리스틱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뒷골목이 있을 것 같고 네. 뒷골목을 정말 유아인이 그런 그 20대 청년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한 리얼리즘이 생기는데 사실은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거든. 버닝은. 올드야님이 영화 같은 현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는 언제나 마법 같은 단어고요. 네, 그거는 네. 언제나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있을 수도 있어요라는 말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의 자체가 뭐냐면 개연성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 네. 과학적 인과관계가 나름대로 성립되는가, 네. 즉 자연 현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와 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는가예요. 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도 그래서 우와 개연성이 떨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죠. 네. 개연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개연성이 없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화나 소설도 스토리로서의 약점이 생겨요. 왜? 개연성이 없는 건 만들기가 쉽거든. 너무 쉽죠. 훨씬 쉽지. 네. 네.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니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봉우리가 길을 가다가 로또를 주웠는데 그게 당첨이 됐더라.
개연성이 없진 않죠. 대단히 약할 뿐이지. 그렇지. 근데 개연성의 이제 약점 뭐냐? 개연성을 살리려다 보면 그 창의성이 사라져. 뭐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게 영화 감독이나 영화 아티스트의 이제 역량이에요. 예. 근데 이 중에 좀 더 개연성 쪽에 강점을 두면 대중성이 생기지. 장르 영화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지 아무래도. 네, 네. 문법에 충실하니까. 이건 봉준호가 잘하는 거야. 네. 네.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채 그래도 이쪽 개연성 쪽에 훨씬 더 이제 염두를 둔다면 이창동 감독은 그 전까지는 개연성에 가까웠는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개연성을 상당 부분 버리고 자기 아티스트적인 감각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 맞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모호하게 흩뿌리면서 사실 원작이 있다라는 그걸 쓰고 아마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물론 원작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 아티스트적 문제 제기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너는 어디까지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를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누군가를 의심할 때 그 근거는 뭐라고 보니 너는 누군가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니 어느 증언이 어디까지가 올바른 거니 라고 하는 거. 네. 우리는 늘 어쨌든 누군가의 목격담, 증언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야기로 가득 찬 세계가 현실 세계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그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이미 했던 얘기야.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라면 누구나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작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치로서 버닝을 얘기한 건 괜찮아. 비교적 잘 얘기했고 네. 영화라는 장치를 써서.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많이 한 얘기거든. 그리고 젊은이들의 목적 없는 분노, 네. 예. 많이 한 얘기거든. 불공평에서 사회적 불공평에서 빚어내는 그런 분노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얘기는 사실 이창동 감독이 굳이 해야 되는 얘기인가 싶기도 해요. 박하사탕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박하사탕이 훨씬 잘했지. 그런 거는.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게다가 리얼리스틱하기까지 해. 하지만 또 동시에 영화적이거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선택이 어려운데 이창동 감독의 이 선택은 지금까지 한 다른 선택이었고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좋은 감독으로서 좋은 이야기를 했으나 어느 면으로 보나 막 새롭진 않아. 네. 영상은 새로워. 네. 영상 굉장히 잘 만들었고. 잘 만들었어요. 네. 특히 불타는 비닐하우스 씬은 정말 대단했어요. 예. 아니 라이프 오브 파이 또 얘기하시니까 확 비교가 되는 게 라이프 오브 파이는 네가 믿는 게 진짜냐 어느 쪽을 너는 믿느냐 사실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그치. 있고 근데 어쨌든 메시지가 분명했잖아요. 그 종교적인 모티브를 가져와서 어느 쪽이든 네가 믿는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믿고 그렇지. 싶은 것과 사실에 가까운 것. 네. 둘 중에 뭘 믿을래? 그건 완벽하게 이야기로 밀어붙이니까 네. 이제 그 힘이 있지. 딱 둘 다 의미가 있어. 서로 다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너는 현실로 가. 이런 딱 명확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근데 버닝을 보고 나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알겠어요. 네가 믿는 게 어디까지냐. 뭐 어디까지 이 얘기인 거 같냐. 너무 오해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주는 그 의미가 뭐지? 오해 잘못해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건가? 아니 참 뭔가 얻는 게 없는데 내가 그거를 그렇지. 봤을 때. 네. 그래서 네. 제가 독자적으로 버닝을 해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예요. 저는 20대 남성의 성욕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좀 명확해지는 거예요. 라이프 오브 파이 연작이야. 뭔 이야기만 나오면 다 성욕으로 해석해. 예.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빚어내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모든 종수의 망상이 시작되는 건 뭐 모든 얘기를 제가 다 야한 쪽으로 해석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섹스를 하는 행위와 혜미가 없는 방에서 종수가 혼자 자위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근데 어. 심지어 자위가 한 두세 번 나오죠. 그렇죠. 맞아. 처음에는 탑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그다음엔 돌아서서 네.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장면이 결국은 이렇게 아주 뭐라고요? 뭐라고 그런 거? 네. 프로이트 거의 없다. 고추밭의 파수꾼. 무슨 말이야? 저는 그냥 읽었습니다. 네. 심각한 사이님께서. 네. 제목 그럴듯한데. 고추밭의 파수꾼이라.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별명. 호밀밭의 파수꾼 몰라요? 호밀밭의 파수꾼 명작이잖아. 물론 나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네.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러면 결국 이 좌절감 그리고 이 맹목적인 분노는 설명이 돼. 네. 왜냐하면 남자가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위 암컷, 내 여자를, 내 여성을 더 우월한 수컷에게 뺏기는 거거든. 그렇죠. 뭐 본질적인 거죠. 예. 이거는 거의 진짜 본능에 가까운 거란 말이야. 근데 마침 종수는 또 작가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새끼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찾아다녔겠어? 증거를 잡으려고. 스티븐 연이 못 태우려고 한 게 아니야. 스티븐 연이 태우는 걸 봐야 돼 내가. 그렇지. 그 증거를 잡아야 돼. 증거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저 새끼가 나쁜 놈이라는 걸 믿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이런 찾아다녔어. 범죄자 새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날 향정신성 식물로 만든 말아피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부터 종수가 진짜로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때 맞아. 제일 먼저 드러내는 게 뭐냐 그러면 벤을 향해서 저기를 드러내요. 맞아. 난 해미를 사랑한다고 이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보통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은 나온 계열이에요. 사람 침착해지게 만든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그걸 하고 나서 종수는 공격성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뭐냐? 그게 진심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종수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잃어버린 내 여자를 살인범에게 뺏긴 얘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 크리스토퍼 놀란의 대부분의 영화하고 연결돼요. 메멘토. 거기부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그렇지. 있고 오해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영화는 사실 조금 명확해져요. 거기에 이창동 감독 특유의 계급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종수는 고등교육을 받은 애기 때문에 벤을 보고 저 새끼 저거 부도덕한 자본가구만.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우리 아버지는 다만 너무 정의로워서 밀려난 사람이야. 그러므로 저 자식과 나는 처음부터 불공평해. 그러니까 내가 저 자식을 뒤집으려면 찔러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찔러 죽이는 흉기도 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외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저는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싶어. 이게 이 영화의 문제는 그겁니다. 다 해석을 해놓고 나면 뭐야 별거 아니네. 물론 이제 뭐 메시지라는 게 어차피 그런 거니까. 네. 근데 그러기에는 메타포가 좋아서 네. 생기는 설득력이 아니라 네. 모호해서 생기는 예. 힘인 느낌이 자꾸 드는 거지. 흩어놨기 때문에 예. 멀리서 보면 그림처럼 보여. 그러면 이제 이어 꿰면은 그게 말이 되면 신나거든. 네. 근데 그거는 누가 막 엄청나게 이어 꿰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뭔가 꿰져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네. 그러면 그 메타포의 사용 방식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메타포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마우스와 네. 이 컵을 메타포로 연결해. 일단 그럴 수 있거든. 네. 이 컵은 쥐처럼 귀가 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연결은 누구나 다 해. 다 하지. 이 마우스를 봉우리한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네. 교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므로 봉우리다. 이게 메타포라는 힘이 그거거든. 원래 다른 사물. 그러니까 그 스티븐 요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자연은 원래 그런 거다. 네. 동시 존재성이다. 뭐 이런 식의. 네. 뭐 양자역학적 네. 하고 그게 이제 굳이 말하면 논리학에서 배중률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는 있으면서 없을 수 없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같은 네.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없을 수 없다. 근데 원래 메타포의 힘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문학의 힘과 역설의 힘이라는 게 그거 배중률을 깨버리는 거야 논리학에서. 네. 이거이면서도 이게 아닌 거거든. 메타포라는 게. 네. 동일하지 않은 건데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차이가 있는 건데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야기나 메타포나 문학이 가진 힘이야. 이것도 꽤 오래전부터 한 얘기가 한 얘기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마우스가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돼서 휴통에 버려. 그 다음 장면에서 봉우리가 해시티브에서 잘려. 마우스는 봉우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너무 개연성이 있는데. 이래야지. 이건 연결이 되잖아. 이거 명확하잖아. 아니 이거는 그냥 리얼리즘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봉우리가 키우는 고양이가 슈레딩거의 고양이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그런 식으로 막 너무 아무거나 갖다 놨다는 거구나. 그렇지. 연결을. 너무 많이 갖다 놨기 때문에 뭘로 이어도 완성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생기는 모호함이 힘이 되려면 네. 한두 가지 힌트만 들어도 이게 이야 그래 진짜 이렇게 착 달라붙는 거였네 라고 느껴. 약간 자석처럼 빡 하고 이제 붙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막 실을 억지로 이렇게 막 꿰가지고 네. 연결하면 말이 되지 전체적으로. 근데 너무 무리수야. 실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되게 훌륭한 철학이고 훌륭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영상 구성 방식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난 정말 칭찬을 하는데 아, 예. 이 프레임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방식이나 이게 이 스토리 자신이 구성한 스토리에 되게 맞게 영상을 만들고 언제나 귀퉁이에다가 이제 몰아놓고 막 그런 식으로 쓰거든. 불타는 장면도 자기가 직접 기억하는 것만 리얼하게 불타지. 네. 맨 나중에 끝날 때 불타는 건 되게 끝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불타잖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말하는 것과 영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매치한 거는 되게 훌륭한 영상 미학이죠. 예, 그런 건 굉장히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화면 안에서 리얼리즘을 깨트리지 않는 것도 이창동 감독의 특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되게 영화적인 촬영 방법을 쓰는데 정말로 현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메시지와 따로 논다. 굳이 말하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 영화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그러네. 그럴 그렇죠. 수가 없는 영화. 그러라고 만든 거 해석을 다양하게 하라고 만든 건데 자기 물론 메시지는 있지만 네. 또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너무 생경해. 진짜 이 대사는 정말 개연성. 맞아요. 그게 날 더 힘들게 했어. 네. 네. 그 동시존재성도 마찬가지고. 뭐 그레이트 헝건이 이런 얘기도 사실 너무 생뚱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차라리 안상수 감독이다. 홍상수 감독. 이거 장산범도 아니고. 안상수는 정치인 아니에요? 나 안철수라 그럴 뻔했어. 안상수는 그 이게 포탄입니다. 이 양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은 예. 그 실제로는 대사가 생경하거든. 그 차는 누가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뭐 강원도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않죠. 그 지금 우물에 빠진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건요 되게 찌질한 지식인들끼리는 그래요. 그리고 술자리 토크요. 네. 리얼하잖아요. 되게 리얼해. 술 좀 들어가면 그런 막 형이상학적 얘기가 막 나오거든. 왜냐면 앞에 여자를 꼬시기 위해. 이거는 그냥 꼬시기 위해서 잘난 척한다는 정말 높은 기열성을 가지고 있어. 겁나 리얼리즘이지 그 영화는. 근데 지금 이찬동 감독의 대사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든. 자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동시 존재성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흔히 말하면 작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통 상급은 아니거든. 너무 직접적이 아니라. 네. 원래 모든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상급이고요. 예. 가장 하급 영화의 제목을 대사로 치는 게 가장 하급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목스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네. 산산적 분위기 속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재수 없음의 그 스티븐 연에게서는 모든 게 용서가 되기도 하고 네. 쟤는 저렇게 얘기할 것 같고 했지. 100%. 그리고 혜미는 저렇게...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으니까 또 네.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 덕분에 가능하긴 맞아요. 했는데 소위 이제 뭐 혜인이는 참 오해하기 좋은 캐릭터거든요. 여자애는. 일부러 네. 좀 그렇게 만들어. 예, 예. 소위 이제 골드디거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로 꿈꾸는 애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근데 이런 면에서는 또 기묘하게 또 그런 것이 우리 모두는 그런 여자를 한 번씩은 봤잖아요. 꼭 내가 만나보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한 명쯤은 그런 사람을 보잖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4차원 같은 느낌. 예, 이해할 수 없는데 매력적이고 내 거인 나랑 친한 줄 아는데 또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 한 번씩은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미의 캐릭터도 약간 제 경험 안에서 리얼리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에서 좀 다르네. 아, 나는 그런 여성을 보기는 했지만 가까이 둔 적은 없습니다. 아, 저를 가라 그래. 뭐 하자는 거지? 저를 가. 날 현혹할 생각하지 말고. 현혹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마 해미가 그레이터 너 집에 가라. 폴 아프리카에 가서 봐. 그러면서. 그러네. 하지만 저는 정종서만큼 예뻤다면 듣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같이 갔어. 너는 같이 갔다고? 네. 아프리카에? 같이 가죠. 아프리카 잘못 갔다 죽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쓸데없는 리얼리즘을 또 하나 느낀 게 이찬호 감독 참 못됐어. 진짜로 그렇게 일용직 가면은요 번호로 부르거든요. 예. 그런 건 쓸데없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안 되는 느낌? 이 장면이 왜 들어갔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것도 그렇지. 네. 기존 자기 버릇을 살린 거야. 그러니까 네. 정수가 전체 영화적인 그만큼 힘들게 흐름보다는. 산다는 건 알겠는데 네. 갑자기 중간에 그걸 넣어가지고 네. 충분히 알아요 이미 그 전에 배경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미 다 했잖아. 네. 근데 갑자기
갑자기 젊은이들이 숫자로 불려지는 노동 현장을 고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금?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리얼하게,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대학교 다닐 때 타이어 공장에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옷 색깔로 불렀어요. 하얀 옷, 노란 옷, 뭐 이렇게. 근데 검은 옷만 입고 가잖아. 그런 번호로 불렀어. 애들이 3명한테 셋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어. 1, 2, 3 이렇게 그렇게 불러. 되겠네. 네. 합리적이네. 네. 아 이름 어떻게 기억해? 나도 이해는 해. 근데 그렇게 번호로 불리면 약간 내가 인간 이하의 것이 됐다는 느낌은 들지. 근데 이 영화 줄거리에서 그 장면이 굳이 필요했냐고 맞아, 그러면 튀어. 저 같았으면 뺐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가 애매하게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해석을 하나 잡아서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저는 뭐 영화를 좀 이렇게 잘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는 예. 재밌다 아니다 뭐 이런 단순 구도가 아니라 그런데 쓰이기에는 꽤 괜찮은 텍스트라고 봐요. 네네네. 이런 게 되게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고 실제로 또 이어 맞추다 보면 또 말이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나름의 철학적 토대는 탄탄한 편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고 또 영상 미학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훌륭하고 네. 어떻게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가는 확실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보통 미디어 정가정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네. 아 이걸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연결시켜 잘 안 되는데 이건 상상도 못했다. 안 돼, 안 돼. 아씨 광복절하고 뭐 어떡하 아, 되는데? 이건 상상도 못했다. 아프리카 식민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그레이터 헌거하고 나눠야 되나? 막 이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확실한 건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레이트 한 겁니다. 많이 배가 고프신 분이거든요. 예.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한 거예요, 그분은. 제가 어지간하면 어떻게 이어 붙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아니,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뭘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할까?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달았잖아. 필요 없어 다 태워버려 막 이제. 그 증거도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영화 허세꾼을 가를 때 이 영화를 많이 씁니다. 어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슬쩍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영화로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구분이 갈 때가 있어요. 줄줄줄 잘 잤다 이거 분명히 위키백과에서 본 얘기 같은데 막 이런 심볼리즘 나오면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전 이 영화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한 사람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건 뭐 제 기준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버닝 근데 참 뭐랄까요? 이런 영화만의 재미가 있죠. 아 그럼요. 예, 네. 계속 곱씹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럼 영화를 다양하게 보려면 이런 영화 봐야지. 그리고 이거를 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화를 보는 지루함을 참아내야 돼요. 그것도 있고. 예, 네. 영화 매니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볼 때는 뭐지? 이러고 봤는데 예. 끝나고 났는데 그게 그거였나? 어. 이런 거. 예. 또 말하고 났더니 왜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예. 나름의 해석을 해보게 되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글을 써보게 돼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매니아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매니아와 일반 사람을 막 이렇게 나누자는 건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내일 8시, 내일 7시에 디지털 마로니에 있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황희도와 함께하는 예. 디지털 마로니에가 있습니다. 다음 영화 정해야 됩니다. 다음 영화 또 정해야 되는군요. 네. 혹시 다음 게 그 일주일 뒤가 뭐 광복절하고 딴 날이거나 그러지 않죠? 네. 예, 그렇지 않죠. 뭔가 막 있을 것 같아. 씨. 지난번에 적어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막.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제가 원하는 영화를 많이 했으니까 네. 봉우리의 최애 영화를 한번 다뤄볼까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어요. 항상 저번에 갖고 온 최애 영화가 그거였죠. 그 저기 잭 블랙 나오는 네. 스크로브라. 스크로브라. 네. 진짜 봉우리답다. 귀여운 영화죠.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시는. 과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잭 블랙은 선생님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어디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자, 쌉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지간해야 받아줍니다. 예. 프로브락은 우리 저기 PD님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더 어울려. 아, PD도 음악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치. 예. 아,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리볼버라는 영화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요거 언젠가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괴물을 다룬 적이 있었나요? 괴물 어떤 괴물이요? 우리 그 그 저기 일본 영화. 일본 영화. 그건 있죠. 아, 그거 했습니다. 그건 네. 우리 여의도에서 한번 다뤘죠. 아, 여의도에서 했었구나. 아주 감동받은 영화. 네. 아, 그러네. 이 영화 참 좋은데. 이 영화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얘기를 다 했겠군요. 예, 다 했. 예. 네. 퍼펙트 데이즈도 좋은데 저 퍼펙트 데이즈는 네. 캠프 때 한번 다뤄가지고 예. 도그빌 도그빌. 아, 도그빌. 괴물. 정말 힘든 영화 중에 하나지 이것도. 도그빌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스크로브락이 의외로 또 지지를 받는데 대게장님도 사랑단 되게 수줍게 얘기하시네. 스크로브락 정말 사랑스러운 하방이 영화죠. 바람님은 아웃 오브 아프니까 아웃 오브 뭔가 일부러 만든 말 같지? 왠지 아프니까 청춘이다고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웃 오브 아프니까는 뭐야? 아픈 와중인 거야? 와병 중인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이상한 말을 만들어. 약간 뭐 심볼리즘을 찾아내거나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영화가.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다루기가 좋은데. 아 맞다. 교수님 우리 프로메테우스 안 했죠? 프로메테우스 안 했죠. 우리 에일리언 출시를 기념해서 그거 한번 할까? 좋은 생각입니다. 네. 예. 네, 장르 영화식으로. 예. 장르 영화 중에 네. 제가 지금까지 최고봉으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거든요. 네. 근데 그 후속작은 정말 이상했어요. 아, 그게 후속작이 있었어요? 후속작이 있어요. 아예 몰랐네. 프로메테우스는 꽤 네. 재밌죠. 네. 프로메테우스 굉장히 심볼리즘이 가득하니까. 가득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프로메테우스 보고 오세요. 다음 주는 프로메테우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입니다. 또 다른 이상 그리스 신화 다른 영화 보고 오시면 안 돼요. 네. 프로메테우스 나오고 막 독수리가 막 간주하고 이거 아니야. 걔는 왜 간쪽인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돼요. 예. 커버넌트.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후속작이었는데 저는 그 에일리언 커버넌트 찍을 때는 약간 리들리 스콧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프로메테우스도 해석이 단순하지만은 않아서요. 예. 심볼리즘은 가득하지만. 네, 이 영화 아주 재밌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디지털 마로니에가 있고요. 월요일 날은 내일이 금요일이죠. 네. 토요일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월요일에는 해시 라디오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해시 라디오에는 저번 주 컴백한 띵구리도 기자님. 있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정장군님, 제가 너무 사랑에 맞이하는 정장군님, 너무나 존경에 맞이하는 이종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야 사람이 요즘은 그래도 네. 사람 나와졌어. 이게 이런 이빨에 빨리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빨린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야, 그 중요성을.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만나고 나서 식빵에 버터 발라서 그게 잼 바르는 맛을 알게 됐잖아요. 아, 이정 교수님 오늘 방송 초반에 나한테 너무 무식하다 그랬어. 그게 과연 이종 교수님의 문제일까?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